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뉴욕 증시가 스페인 리스크 재발 우려와 미국 2분기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큰 폭으로 개선됐다는 호재 속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주택시장의 경기를 나타내는 주택시장 지수가 6여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9월 NAHB 웰스파고 주택시장 지수는 전월보다 3포인트 상승한 40을 기록해 부동산 시장 거품 붕괴 직전인 2006년 6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스페인 은행들의 부실 대출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양극화 해소가 당분간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한국 경제가 연 3% 미만 성장을 의미하는 서브3 시대 진입 초입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저성장 영향으로 청년 실업과 경제적 궁핍, 자살률 증가와 묻지마 범죄 등 사회 혼란도 초래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국민연금의 10대 재벌그룹 상장사에 대한 지분 확대에 나서면서 지분율이 사상 처음으로 4%대를 넘겼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9일 수요일입니다. 2부에서는요, 빠르게 머니24 전해드리고요. 준비한 이슈 집중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50년 가까이 위탁 운영해온 국가의 면세 사업을 민영화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일고 있죠. 이에 대한 논란이 분분합니다. 민영화하게 되면 대기업 특혜다, 독식 구조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 2부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살펴봅니다. 박지은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죠. 박지은 캐스터. 네, 오늘 뉴욕 증시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페인을 중심으로 유럽 재정 문제가 다시 부각되면서 투자자들이 선뜻 결정을 내리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등락을 반복한 끝에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뉴욕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만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0.09% 오르면서 13,564.64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소폭 내려가면서 3,177.80을 나타냈고요.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0.13%, 1.87% 빠지면서 1,459.3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 알아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 이틀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역시나 스페인의 재정 위기가 다시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하락 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의 투자 심리가 5개월 만에 살아났다는 희소식이 전해졌지만 유럽 증시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보시겠습니다. 먼저 영국 FTSE 지수입니다. 0.4% 내려가면서 약보합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5,868.16을 기록했고요. 다음으로 독일 닥스 지수입니다. 그보다 하락폭이 약간 더 컸습니다. 0.77%, 56포인트 내려가면서 7,347.69를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까크 지수입니다.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1.18%, 41포인트 급락하면서 3,512.69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마감한 아시아 지역 주요 증시들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지역 주요 세 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영토 분쟁으로 일본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면서 증시의 내림세를 이끌었습니다. 아시아 지역 주요 증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입니다. 0.39% 하락했습니다. 9,123.77을 나타냈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 0.93% 꽤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2,059.54를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콩 항생지수입니다. 소폭 하락하면서 2601.93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박지은 외신캐스터와 글로벌 마감 시장 살펴봤고요. 최은진 기자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진 기자. 네, 머니국입니다. 뉴욕 증 말씀하십시오. 네, 뉴욕 증시는 악재와 호재 속에서 갈팡질팡하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의 최대의 악재는 스페인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전히 스페인발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는 우려가 시장 전반에 확산된 건데요.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 금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스페인 당국은 고강도 긴축에 대한 사회적 반발을 우려해 구제 금융을 공식 신청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이 악재가 됐습니다. 그러나 낙폭을 줄여줄 만한 호재도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경상수지 적자 감소 소식과 아이폰 5 랠리 소식인데요. 미국의 지난 2분기 경상수지 적자가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2분기 경상수지 적자는 전분기에 비해 12% 감소한 1,174억 달러로 지난해 3분기 이후 가장 적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 평균은 1,250억 달러였는데 이보다 훨씬 더 적게 나온 겁니다. 또 시가총액 1위 업체인 애플이 아이폰 5 선주문 호조에 따른 기대감에 연일 최고가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은 전날 아이폰 5 선주문을 받았는데 24시간 만에 2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아이폰 4S 때보다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아이폰 5 출시 당시에는 사실 시장 전반적으로 실망감이 줄을 이뤘었는데 판매 호조를 보이면서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애플은 전날 시간외 거래에서 700달러를 넘긴 뒤 처음으로 장내 거래에서 7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또 다른 이슈로는 주택경기지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미국 주택시장의 경기를 나타내는 주택시장지수가 6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9월 웰스파고 주택시장 지수는 전월보다 3포인트 상승한 40을 기록했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 거품 붕괴 직전인 2006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향후 6개월간 주택 판매 전망 지수도 오르면서 주택시장이 점진적으로 호전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락 종목으로는 페덱스가 있는데 올해 주당 순이익을 하향 조정하면서 택배 운송 관련 업체를 모두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날 스페인이 46억 유로 규모의 단기 국채를 종전보다 낮은 금리에 발행하는 데 성공했지만 호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스페인이 국채 매입 지원 요청을 늦추면서 국채 금리가 다시 뛰는 등 불안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 7월 기준 스페인 은행권의 부실 대출 규모가 1,700억 유로로 50년 만에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독일에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독일 유럽경제연구센터는 6개월 후 경기 전망 수치를 보여주는 투자 신뢰 지수의 9월치가 마이너스로 18.2로 8월에 비해 7.3포인트 높아졌다고 발표했지만 스페인발 악재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현진 기자와 글로벌 마감 시황 관련 내용 자세히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주택시장의 경기를 나타내는 주택시장 지수가 6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9월 웰스파고 주택시장 지수는 전월보다 3포인트 상승한 40을 기록했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 거품 붕괴 직전인 2006년 6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향후 6개월간 주택 판매 전망 지수도 전월에 43에서 50일로 뛰었습니다. 이 역시 2006년 6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건설업계에서는 주택시장이 점진적으로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스페인 은행들의 부실 대출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스페인 중앙은행은 지난 7월 기준 은행권의 부실 대출 규모가 1,700억 유로로 50년 만에 사상 최고치라고 밝혔습니다. 부실 대출 규모는 총 부채의 9.9%로 지난 6월보다 0.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책을 내놨지만 기업 간 양극화에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엠머니 서한한 기자입니다.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도 규모에 따라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수출 감소와 내수 부진으로 모든 기업이 힘든 상황이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대기업들은 견딜 여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매출 기준 100대 기업이 올해 6월 말 보유한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2010년 말보다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현금을 확보해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겁니다.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포스코,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의 현금성 자산은 크게 늘었습니다. 반면 재무구조 개선에 비상이 걸린 중소기업들은 본사 사옥, 토지, 설비기계 등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확보해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정부는 6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실물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에서는 이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이런 자금 조달 상황이라는 이런 차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좀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1998년 IMF 당시 한국 경제는 경쟁력이 비교적 강한 대기업 위주로 경제 구조가 재편됐습니다. 전 세계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다시 한번 기업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M머니 서한환입니다. 네, 한국 경제가 연 3% 미만 성장을 의미하는 서브3 시대 진입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이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도 한국 경제는 저성장 기조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성장 영향으로 청년 실업과 경제적 궁핍, 자살률 증가와 묻지마 범죄 등 사회 혼란도 초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이 10대 재벌 그룹 상장사에 대한 지분 확대에 나서면서 평균 지분율이 사상 처음으로 4%를 넘었습니다. 금융당국이 현재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규모를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대기업 지분율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앞으로 주주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 3시 안철수 원장이 대선 출마 입장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주들의 급등락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박상정 기자가 전합니다. 오후 3시 안철수 서울융합과학기술원장의 기자회견에 정치권은 물론 증권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 원장이 온 국민을 궁금하게 했던 대통령 선거 출마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안철수 테마주들은 어떤 발표를 할지 불확실해 약세를 보였습니다. 안철수 테마 대표격인 안랩은 어제 5.59% 내린 12만 5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 4%까지 올랐다가 점차 밀리더니 장중한 때는 12%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안랩은 지난 4월 대선 출마를 결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와 7월 자서전 안철수의 생각이 발간됐을 때 14만 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몰리면서 일주일 내에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다른 안철수 테마인 미래산업은 하한가를 기록했고 링네트, 우성사료, 써니전자 등도 10% 안팎으로 급락했습니다. 이들 종목들은 이벤트 날마다 평균 10%의 변동폭을 보인 만큼 오늘도 롤러코스터 장세가 예상됩니다. 이미 가치 투자의 영역을 벗어나 심리만이 주가를 움직이고 있어서 증권가에서는 투자를 자제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M머니 박상정입니다. 네, 법원이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는 KT가 송파 세무서장 등 13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보조금은 KT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조건에 따라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에서 제외되는 애누리액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미국 법원이 갤럭시 탭 10.1의 미국 내 판매 금지를 조기에 해제해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갤럭시 탭 10.1이 특허 본안 소송에서 특허 침해 제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오자 삼성이 판매 금지 조기 해제를 신청한 것에 따른 판결입니다. 삼성 요청을 거절한 이유는 미 법원은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이 연방 항소법원에 계류 중이라 1심 법원에는 관할 건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애플 주가가 18일 처음으로 장중 $700를 돌파했습니다. 전날 아이폰 5 선주문이 24시간 만에 200만 대를 돌파했는데 이는 아이폰 4S 때보다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애플은 이날 오전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장중 한때 $701.44에 거래됐습니다. 3차 양적 완화 정책으로 정시에 돈이 몰리면서 지난 14일 외국인 매수세는 올 들어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은 무엇인지 최은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4일 3차 양적 완화 정책 발표 후 외국인 순매수 대금은 전날보다 9배나 많은 1조 2,800억 원.
올해 들어 가장 큰 매수세를 기록한 지난 8월과 근접한 수치로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연말 모멘텀 맞물려서 충분히 4분기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현대모비스, 현대와 기아차 등을 주로 사들였습니다. 매수 우위 10종목 중 6종목이 2010년 QE2 시기에 많이 산 종목과 일치했습니다. 한국 시장 자체를 사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으로 외국인의 대형주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이상 계속되는 특징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권 전문가들은 국내 특정 기업을 매수하기보다는 시장 자체를 사는 것을 선호하는 외국인의 특성상 대형주 중심의 매수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외국인의 매수세로 11개월간 올랐던 대형주들이 한 달여 만에 이전 가격으로 다시 떨어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선호하는 대형주에 투자할 경우 매매 동향을 잘 살펴야 손해를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머니 최은진입니다. 네, SK증권 계열사 임원 최신원 SKC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전량인 보통주 2만 주를 장내 매도했다고 18일 공시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해 말부터 SK증권 지분을 집중 처분하는 대신 SK네트워크 주식을 꾸준히 매입해 재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재 SK증권의 최대 주주는 SK네트워크스로 보통주 7,268만 4,750주를 보유하고 있고 지분율은 22.43%에 이릅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상반기 복권 판매액이 1조 6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7% 증가한 수준으로 수익금도 6,410억 원으로 13.1% 증가했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상반기 복권기금을 활용해 법정 배분 사업에 2,256억 원, 공익지원 사업에 4,277억 원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5년 안에 팔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요. 건설사들도 이번 기회에 미분양 아파트를 다 털어내려고 앞다퉈 파격적인 조건으로 박인 세일에 나서고 있습니다. 장남식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파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양도세 감면 정책의 시행 시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가를 10에서 30% 깎아주거나 발코니를 무상으로 확장해주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집값이 떨어지면 보상해주겠다는 곳도 있습니다. 집값의 추가 하락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켜드리려고 입주 2년 뒤 구입가보다 시세 가치가 떨어지면 최고 1억 한도 내로 보상해드리는 제도입니다. 분양가의 20%만 내면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도 있고 계약금 10%만 낸 후 2년간 살아본 뒤 구매를 결정해도 된다는 곳도 있습니다. 계약 후 추가 할인 분양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 계약자에게도 혜택을 소급해 적용하는 계약 조건 보장제도 등장했습니다. 미분양을 털어내기 위한 건설사들의 눈물겨운 할인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머니 장남식입니다. 네, 새누리당이 하우스포와 렌트포 지원 대책을 내놓고 마련에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집주인이 자기 주택 일부분을 공공부분에 매각해 빚을 차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집주인은 집으로 빚을 차감하는 대신에 정부의 월세 개념으로 연 6%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네, 면세 사업의 민영화로 관광공사가 인천공항에서 면세점을 철수하게 될 그런 상황에 지금 놓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면세 산업이 공공성이 실종된 단지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특혜 사업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사회 일각에서 많이 일고 있죠. 50년 가까이 위탁 운영해온 국가의 면세 사업을 모두 민간에 넘기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지요.
과연 민영화로 가는 것이 옳은지 또 민영화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최선일지 오늘 전문가 연결해서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김철원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 면세 사업이 한 5조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세 네네. 사업에 지금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면세 사업의 구조는 원래 이제 그 공공 특혜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예.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을 하다가 네. 지금 뭐 민간 기업들이 굉장히 참여가 확대되고 있죠. 최근에는 이제 공공부문 선진화 이런 정책 방향 때문에 예. 이제 한국관광공사가 50년 동안 해오던 면세 사업이 이제 완전히 이제 차단되고 예. 민간 기업이 이제 그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 그럼 저 면세 사업에 있어서요. 대기업과 지금 한국관광공사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저희 기업과 점유율이 지금 뭐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제 그 80대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80이고요. 예. 한국관광공사가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 관련해서 그 배경에는 이제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 이 배경이 네네네. 되고 있는데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이 무엇인지 좀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이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의 선진화라는 것은 이제 공공부문이 갖고 있는 비효율성을 이제 배제하고 예. 정말 민간의 창의성을 통해서 예. 시장 경제를 도입해서 이제 공기업을 좀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거죠. 즉 수익성을 제고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뭐 민간 경제를 좀 활성화하자는 게 이제 뭐 선진화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시장에 있는 어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겠네요. 그런 측면도 있죠. 그렇게 이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예. 뭐 이 소비자 그 주권을 확대하자는 측면 또 그걸 통해서 민간 경제를 활성해서 경제 전체를 이제 뭐 활성화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었죠. 네네. 예.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뭐 지금 그 면세 사업 같은 경우는 공공성이 많이 지금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번 공항 면세점 민영화 논란 교수님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기본적으로 면세점이라는 거는 국가의 조세권을 포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관광과 같은 관련 사업을 육성하고자 이제 외국으로 출국하는 입국장도 있지만은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 출국하는 사람 대상으로 운영하는 이게 특혜 사업입니다. 이제 한마디로 이 땅 짓고 헤엄치기 장사로 엄청난 정말 특혜가 따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 지난 그 정권 3공화국 때인가 5공화국 때도 민간이 운영하다 이게 정말 권력형 특혜로 낙인돼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켰고요. 예. 이래서 이제 공공부문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 이 민영화 한다는 것은 이 사회적 공정성에도 부합되지 않는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이게 이 특혜 사업을 이렇게 엄청난 특혜 사업을 특정 기업에게 이게 가도록 하는 것이 뭐 면세점의 민영화 정책인지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예, 면세점을 이제 민영화하게 되면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좀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민영화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지금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그 면세 사업을 보면은 신라와 롯데가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네. 근데 문제가 관광공사가 할 때는 우리 국산품이 많이 이제 그 면세 사업에서 팔리곤 했는데 지금 그렇죠. 신라 롯데 네. 같은 경우는 거의 외국 상품, 명품에 주력한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국내 중소기업들 보호한다고 이 민영화를 하면서 오히려 설자리를 잃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그렇죠. 지금 잘 지적을 하신 거죠. 이게 이제 작년부터 굉장히 논란이 되면서 예. 신라와 롯데가 이제 국산품 판매를 좀 강화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외국 제품 어떤 수익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국산품이 상대적으로 뭐 이 설자리를 잃게 돼가지고 중소기업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예전에 미국의 뭐 뉴딜 정책 이런 걸 보더라도 공공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제 활성에 훨씬 더 기여를 하는데 이 면세점 민영화 논리는 정부의 논리가 이게 적용이
안 된 잘못된 논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체를 정말 살릴 수 있는 우리 국산품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제가 마련이 안 되면 정말 큰 문제가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면세 시장의 대부분을 차고 있는 신라 롯데가 외국 제품, 특히 이제 명품에 의존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이거 뭐 간단한 논리죠. 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명품 브랜드를 판매한다는 건 엄청난 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성이 높은 외제품 판매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한 논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민간 기업은 뭐 수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그들의 잘못이 아니고 그걸 수수방관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런 특혜를 주는 정부가 잘못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생각도 그러신죠? 예, 그렇죠. 전적으로 뭐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세점 운영이라는 게 정말 엄청난 특혜가 특정 민간 기업에 집중되고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공공성을 위해서 이 말씀은 이제 한국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세점 수익을 통해서 또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재투자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 공공부문에 전혀 하지 못하게 하고 민간 기업에게 이렇게 전적으로 이렇게 좀 전담하게 한다는 것은 이 정부가 좀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뭔가 이게 좀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카지노 사업도 이제 면세점 사업과 같이 엄청난 이게 특혜 사업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카지노 수익의 일정 부분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이렇게 징수를 해서 예. 또 이 공공 부분에 재투자하도록 돼 있는데 예. 면세점 같은 경우는 그냥 민간 기업의 뭐 모든 수익을 가져가게 하는 그런 이상한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좀 이렇게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05년하고 2010년 통계가 있는데 이번 정권 들어서서 굉장히 그 롯데와 신라의 이렇게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많이 편중되는 모습을 심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이번에 이제 입찰을 하는데 국제 입찰이기 때문에 사실 외국계 면세점도 입점을 할 가능성이 있죠. 예, 그렇죠. 이제 DFS라고 예. 트리플 샤퍼스라고 다국적 기업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본부를 두고 있는. 이 외국 기업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세 사업이라는 건 엄청난 수익을 보장된 땅짓고 헤엄치기 장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 기업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계 면세점에 이제 입점하게 될 경우에 좀 어떤 점이 좀 우려가 되는지요? 일단 개방 경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기업이 들어오는 자체는 반대할 수는 없지만은 예. 외국 기업이 이제 우리 면세점을 다 이렇게 좀 장악을 하게 된다면 예. 사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면세점들이 보면은 출국 입국 이렇게 해가지고 한 2,500만 명이 이제 공항이나 이 항만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사실 많은 수익들이 사실 개인 기업으로 넘어가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산품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설대를 잃게 되고 이러면서 전체적인 어떤 국가 이미지도 좀 잘못된 왜곡되는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좀 면세 시장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바람직한 대책이 좀 필요할죠? 그 대안은 뭔지 좀 제시를 해주시죠, 교수님. 그래서 이제 민영화, 선진화 정책이 이제 지난 5년간 이렇게 추진됐던 정책이라 당연히 선회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한국관광공사의 역할이 좀 다른 방향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이 국산품을 좀 명품 국산품을 육성하고 판매하는 이런 관점에서 면세점 역할을 좀 주어지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한 이제 이런 민간 기업들이 수익의 일정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지노회처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이렇게 좀 출연을 해가지고 이 공공 부분의 어떤 관광산업 발전이라든가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금 출연을 반드시 하도록 정책적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김철원 교수 전화 연결해서요. 대기업의 면세사업 특혜 논란 오늘 자세히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른 시간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스페인 리스크 재발 우려와 미국 2분기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큰 폭으로 개선됐다는 호재 속에 방향을 잡지 못하고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주택시장의 경기를 나타내는 주택시장 지수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9월 웰스파고 주택시장 지수는 전월보다 3포인트 상승한 40을 기록해 부동산 시장 거품 붕괴 직전인 2006년 6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스페인 은행들의 부실 대출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양극화 해소가 당분간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국 경제가 연 3% 미만 성장을 의미하는 서브3 시대 진입 초입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저성장 영향으로 청년 실업과 경제적 궁핍, 자살률 증가, 묻지마 범죄 등 사회 혼란도 초래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국민연금의 10대 재벌그룹 상장사에 대한 지분 확대에 나서면서 지분율이 사상 처음으로 4%를 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지은 머니캐스터가요, 새벽에 마감한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외신캐스터. 네, 오늘 뉴욕 증시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페인을 중심으로 유럽 재정 문제가 다시 부각되면서 투자자들이 선뜻 결정을 내리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등락을 반복한 끝에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세세한 뉴욕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만 소폭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0.09% 11.54포인트 올라서 13,564.64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나스닥입니다. 소폭 하락하면서 3,177.80을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 0.13% 1.87포인트 내려가면서 1,459.3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 알아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 이틀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역시나 스페인의 재정 위기가 다시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하락 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의 투자 심리가 5개월 만에 살아났다는 희소식이 전해졌지만 유럽 증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보시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입니다. 0.43% 떨어지면서 약보합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5,868.16을 기록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 그보다 하락세가 조금 더 컸습니다. 0.77% 56포인트 빠지면서 7,347.69를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깍그 지수입니다.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1.18% 41포인트 내려가면서 3,512.69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마감한 아시아 지역 주요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지역 주요 세 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영토 분쟁으로 일본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면서 증시의 내림세를 이끌었습니다. 아시아 지역 주요 증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입니다. 0.39% 빠지면서 9,123.77을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상해 종합지수 0.93% 내려가서 2,059.54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콩 항생지수입니다. 소폭 하락하면서 2601.93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박지은 외신캐스터와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주택시장의 경기를 나타내는 주택시장 지수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9월 웰스파고 주택시장 지수는 전월보다 3포인트 상승한 40을 기록했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 거품 붕괴 직전인 2006년 6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향후 6개월간 주택 판매 전망 지수도 전월에 43에서 51로 뛰었습니다. 이 역시 2006년 6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건설업계에서는 주택시장이 점진적으로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스페인 은행들의 부실 대출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스페인 중앙은행은 지난 7월 기준 은행권의 부실 대출 규모가 1,700억 유로로 50년 만에 사상 최고치라고 밝혔습니다. 부실 대출 규모는 총부채의 9.9%로 지난 6월보다 0.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책을 내놨지만 기업 간 양극화에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엠머니 서원한 기자입니다.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도 규모에 따라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수출 감소와 내수 부진으로 모든 기업이 힘든 상황이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대기업들은 견딜 여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매출 기준 100대 기업이 올해 6월 말 보유한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2010년 말보다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현금을 확보해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겁니다.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포스코,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의 현금성 자산은 크게 늘었습니다. 반면 재무구조 개선에 비상이 걸린 중소기업들은 본사 사옥, 토지, 설비기계 등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확보해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정부는 6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실물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에서는 이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이런 자금 조달 상황이라는 이런 차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좀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1998년 IMF 당시 한국 경제는 경쟁력이 비교적 강한 대기업 위주로 경제 구조가 재편됐습니다. 전 세계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다시 한번 기업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M머니 서한환입니다. 네, 정부가 최근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5년 안에 팔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놨죠. 건설사들도 이번 기회에 미분양 아파트를 털어내려고 앞다퉈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박앤세일에 나서고 있습니다. 장남식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파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양도세 감면 정책의 시행 시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가를 10에서 30% 깎아주거나 발코니를 무상으로 확장해주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집값이 떨어지면 보상해주겠다는 곳도 있습니다. 집값의 추가 하락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켜드리려고 입주 2년 뒤 구입가보다 시세 가치가 떨어지면 최고 1억 한도 내로 보상해드리는 제도입니다. 분양가의 20%만 내면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도 있고 계약금 10%만 낸 후 2년간 살아본 뒤 구매를 결정해도 된다는 곳도 있습니다. 계약 후 추가 할인 분양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 계약자에게도 혜택을 소급해 적용하는 계약 조건 보장제도 등장했습니다. 미분양을 털어내기 위한 건설사들의 눈물겨운 할인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머니 장남식입니다. 네, 오늘 오후 3시 안철수 원장이 대선 출마 입장 발표를 앞두고 있죠.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급등락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박상정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오후 3시 안철수 서울융합과학기술원장의 기자회견에 정치권은 물론 증권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 원장이 온 국민을 궁금하게 했던 대통령 선거 출마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안철수 테마주들은 어떤 발표를 할지 불확실해 약세를 보였습니다. 안철수 테마 대표격인 안랩은 어제 5.59% 내린 12만 5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 4%까지 올랐다가 점차 밀리더니 장중한 때는 12%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안랩은 지난 4월 대선 출마를 결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와 7월 자서전 안철수의 생각이 발간됐을 때 14만 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몰리면서 일주일 내에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다른 안철수 테마인 미래산업은 하한가를 기록했고 링네트, 우성사료, 써니전자 등도 10% 안팎으로 급락했습니다. 이들 종목들은 이벤트 날마다 평균 10%의 변동폭을 보인 만큼 오늘도 롤러코스터 장세가 예상됩니다. 이미 가치 투자의 영역을 벗어나 심리만이 주가를 움직이고 있어서 증권가에서는 투자를 자제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M머니 박상정입니다. 네, 수요 미니 토론 시간입니다.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요. 함께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와투스코리아 송공석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뭐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 이 문제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죠? 예, 우리나라가 86, 88 세계적인 대회를 치르고 난 이후에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공급이 좀 부족해서 인력난이 이제 발생이 됐는데 요즘 또 한편으로는 또 청년 실업자들이 많다는 통계가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우리 언론에서 특별히 그 말을 만들기를 좀 좋아하지만 88세대라 그러는데 중소기업에 오면은 88만 원만 주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이 나쁜 일자리로 낙인을 찍고 폄하를 하는지 나 그게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대표는 좀 뭐 현장에서 보시고 계시는데 현장에서 보실 때 조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일자리가 좀 구하기가 어려운 것인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문을 두드리시면은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를 대표님, 왜 젊은이들이 중소기업 일자리를 선호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글쎄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사회적인 풍토 이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희망과 자존심이죠. 거기 중소기업에 들어가면은 나는 평생 여기서 썩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내가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내가 친구들 앞에 나섰을 때 떳떳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소기업에 가면은 나도 뭐 어떤 걸 해놓을 수 있다는 그런 사회적인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쉽지 않은 일 같고요. 뭐 정부에서도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지원책을 내놨지만 사실은 임시 방편적인 어떤 탁상 행정에 그쳤다는 비판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거는 정치가도 아니고요. 법률가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 기술자들이 세상을 바꿔나갔지 않습니까? 사실 요즘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아이폰이나 갤럭시가 세상을 많이 뒤집어 놨는데 그거는 오직 기술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결과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우리 현장에 가면은 특히 기술자가 없습니다. 아무나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외국인 데려다 쓰면 되는데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가면은 이제 뿌리 산업이 뿌리가 잘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위험을 초래할 것인데 저희는 IMF 기술 때 인력 자체가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기술 인력은 있으나 그것이 이제 중소기업으로 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까? 기술이 지금 현재로서는 기술 인력 자체가 지금 부족하죠. 그래서 저희는 IMF 때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중소기업에는 그때 당시에도 고학력자들이 오질 않았는데 IMF 때는 상당히 많은 인력이 유입이 됐었어요. 그 이후에 안정이 되면서 회사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수출도 늘어나고 이렇게 했는데 예. 이제 그것도 이제 한계가 왔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에 찬스다. 이제는 또 우리가 또 뭔가는 좀 건져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정부가 결정적으로 실책을 한 것이 인턴제를 활성화시키고 실업급여를 급여를 줌으로써 우리 중소기업으로 흘려 들어올 수 있는 인력을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아주 심화돼 버린 것이죠. 이게 이제 토착화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이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대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시각이 많은데 그것이 오히려 중소기업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요, 사실은 대기업 출신들을 중소기업에서 데려다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그런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적응을 못해요. 밑에 사람들이 다 하면은 해다 주면은 가서 보고 됐다 안 됐다만 얘기하라는데 중소기업은 전혀 실정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경제가 튼튼하게 제대로 발전이 되려고 그러면은 중소기업을 거쳐서 대기업으로 가고 다시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면 중소기업을 다시 리턴해서 그런 경영 노하우를 접목을 시키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만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선순환 구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지금 현재 중소기업에서 얘기되고 있는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좀 몇 가지 좀 제시를 해주시죠. 예, 우선 중소기업에 가도 내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내가 기술 하나를 취득을 하면은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인식이 가지기 힘들잖아요.
글쎄 저희 세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거 학교 공부는 못해도 기술 예. 하나만 배우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배워왔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요즘 학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너무 다른 방법을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자기가 노력하는 것만큼 벌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 정부 정책과 우리 학부모들과 당사자들과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어우러져서 지금 이런 그 사태가 발생이 됐는데 이번 기회에 상당히 변화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또 희망을 하나 가져볼 수 있는 게 이번에 이제 그 대통령 후보 한 분께서 일자리 복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 듣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어떻게 이제 그 컨텐츠를 개발해서 활성화시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도 의견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아이디어 좀 몇 가지 제시를 해주시죠.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중소기업을 거치는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일에 대한 열정도 있고 실력도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아니면 공기업이나 공무원을 채용할 때에 중소기업 출신자들한테 가산점을 줘서 그 실력 경력만큼 인정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우선권을 준다면은 중소기업에 와서 어느 정도 일정한 캐리어를 쌓고 그 실력을 가지고 대기업을 갈 수 있다. 그게 발판이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가기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에 유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사람 키워놓으니까 대기업에서 빼앗갔다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외국인 그 인력도 아쉬운가요? 그렇습니다. 외국인 인력을 그것도 안 되니까 외국인 인력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한 3년 있다가 가버리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가면 끝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쓰고 3년 후에 나간다 손치더라도 그 노하우가 국내에 녹아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다른 또 뭐 몇 가지 좀 일러주시죠. 대안들을요. 싱가포르를 예를 제가 잠깐 예. 들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그 대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에 예. 반드시 중소기업 경력자를 뽑지만 초봉이 2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2배는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시작해서 빠른 속도로 급여가 인상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초봉에서 우리가 이제 결정이 된다면은 중소기업 인력 문제 해결되고 청년 실업 문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와터스코리아 송국석 대표와 함께 요즘 중소기업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은 많은 인력난을 겪고 있죠. 그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좀 더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요. 네,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연 감사드립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 빠져나간 뒤에 지금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가을하면 수확의 계절인데 지금 태풍으로 수확을 앞둔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는 상차림 물가도 크게 오르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오르기만 하는 물가, 잡을 해법은 과연 무엇일지 네, 앞으로 우리도 또 관련되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희준의 여보세요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